거기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자면, 한 번은 붉은 빛이 도는 금발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내게로 다가와 아무 말도 없이 내 손에 5달러짜리 지폐를 쥐어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풀밭으로 소풍을 나와서 점심 식사에 나를 초대하기도 했다. 또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오후 내내 소프트볼 경기에 끼어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 그 당시에 내 신체 조건을 감안한다면 나는 상당히 쓸만한 경기를 한 셈이었는데, 우리 팀이 공격할 차례가 되었을 때마다 다른 선수들이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피울 것을 계속 안겨주었다. 샌드위치, 비스킷, 맥주캔, 엽 관련, 담배. 그런 순간들이 내게는 행복한 한때였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내 운이 닿은 것처럼 보였을 때 암울하게 이어진 길을 좀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어쩌면 그것은 모두 내가 처음부터 증명하려고 설정했던 것, 자신의 삶을 운명에 내맡기고 나면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것,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기아로 빈사 상태에 있었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회라기보다는 특별한 정신 상태로 돌려 생각하곤 했다. 만일 내가 욕망과 무관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든 내게 반응을 보일 수 다스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든 내게 반응을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센트럴파크에서 경험했던 그 보기 드물게 관대한 행동들을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에게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에게로 다가와 도움을 주었다. 아마도 틀림없이 내게 세상으로 발산하는 어떤 힘,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고 싶도록 하는 뭔가 정의할 수 없는 힘이 있는 모양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좋은 일이 내가 그런 일을 원치 않을 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의 역도 사실이었을 것이다. 즉, 좋은 일이 생기기를 너무 바란다면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셈이 될 것이었다. 그것이 내 이론의 논리적인 결과였다. 내가 세상에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나 자신에게 증명한 것은 또한 그 관심을 물리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달리 말해서 나는 원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만 얻었다. 그것은 이치에 닿지가 않았지만 내 마음을 끈 것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내 처지에 대한 모든 생각은 필연적으로 반생산적이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 나는 견딜 수 없이 팽팽하게 당겨진 의식을 따라 비틀거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항상 배가 고플 때 어떻게 배고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위장이 채워지기를 애원하며 끊임없이 아우성칠 때 어떻게 그 불평을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런 애원을 무시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몇 번씩 나는 그런 애원에 굴복했고, 그런 다음에는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당장 알아차렸다.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수학 공식처럼 엄격하고 정확한 것이었다.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한 세상은 내게 등을 돌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로서는 자신을 부양하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하루, 이틀, 심지어는 사흘이나 나흘. 차츰차츰 나는 마음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다 몰아냈고 나 자신을 죽은 것으로 포기했다. 어떤 기적적인 일은 그제서야 일어나곤 했다. 더군다나 그런 일은 항상 청천벽력처럼 느닷없이 일어났으므로
나로서는 그게 언제일지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런 일이 일어난 뒤에는 또다시 일어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길도 없었다. 따라서 한 번의 기적이 언제나 마지막 기적이었다. 또 그것이 마지막이었기에 나는 끊임없이 처음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맨 처음부터 다시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매일같이 공원에서 먹거리를 찾으며 몇 시간씩을 보냈다. 그럼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길거리로 뛰어들어야 할 순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길거리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되었고 나는 그곳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건 기꺼이 하고 있었다. 그 점에서 주말은 특히 도움이 되었다. 날씨가 좋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몰려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곧 나는 그들 대부분이 그곳으로 뭔가 먹을 것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마음껏 배를 채울 수 있는 갖가지 종류의 점심과 스낵, 그런 것들은 어김없이 버려졌지만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음식이 되었다. 적응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입을 댔던 음식을 내 입에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자 내 주위에는 끝없이 많은 음식들이 널려 있었다. 피자의 딱딱한 가장자리 부분, 핫도그 조각, 롤빵에 고기를 듬뿍 끼운 샌드위치의 끄트머리 부분, 반쯤 먹다만 음료수 캔, 풀밭과 바위들에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버려져 있었고 쓰레기통에도 먹을 것들이 넘쳐났다. 역겨운 느낌을 줄일 셈으로 나는 쓰레기통에다 재미있는 이름들을 붙였다. 원통형 식당, 있는 대로 장만한 식사, 도시 구호 물자.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이름이라도 좋았다. 한 번은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오더니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완전히 방심을 하고 있던 탐이어서 잠시 말을 더듬었지만 곧이어 불쑥 학생이라는 말을 꺼냈다. 나는 대도시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둘러댔다. 그래서 여름 내내 도시 쓰레기통들의 내용물에 관한 통계적 사회학적 조사를 해왔지요. 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는 호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어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증을 꺼냈다. 그가 학생증이 6월에 기한 만료된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만을 바라면서 경찰은 잠시 사진을 훑어보고 내 얼굴을 바라보고 대조를 할 셈으로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고 하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너무 깊이 빠져들지는 말게. 그가 말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일에 코를 박기 십상이니까. 나는 그 일이 유쾌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빵 부스러기를 찾으려고 허리를 구부리는데 낭만이 있을 리 없었고 처음에 느꼈던 신비로움도 그게 무엇이건 얼마 안 가서 곧 사라져버렸다. 나는 언젠가 내가 읽었던 라사리오 대 토르메스에 나오는 한 장면을 떠올렸다. 스페인의 어느 굶주린 하층 귀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방금 거창한 식사를 했다는 인상을 줄 셈으로 이쑤시개를 물고 돌아다닌다는 부분이었다. 나는 자신을 속이기 위해 이쑤시개를 즐겨 사용하기 시작했고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간이 식당에 들릴 때마다 잊지 않고 그것들을 한 움큼씩 집어왔다. 이쑤시개는 식사와 식사 사이의 빈 시간에 뭔가 씹을 것이 되어 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모습에 어느 정도 쾌활한 특징과 자족스럽고 평안한 기분도 더해준 듯 싶다. 그것이 별로 대수로운 것은 못 되었지만 나로서는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버팀목이 필요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쓰레기통으로 접근하기가 특히 어려워서 나는 언제나 되도록이면 신중하려고 애를 썼다. 비록 배고픔이 대체로 내 자제심을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허기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다. 몇 번인가 나는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 소리를 들었고 한 번인가 두 번은 조그만 꼬맹이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쓰레기를 먹는 저 멍청한 사람 좀 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런 일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화를 참으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어떤 조그만 사내아이에게는
너무 사납게 소리를 질러서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던 일만큼은 지금도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츰차츰 나는 그런 굴욕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일부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한 기분일 때면 그런 굴욕을 정신적인 입문식,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내 앞길에 던져진 장애물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만일 내가 그런 굴욕을 극복할 줄 알게 되면 나는 마침내 한 차원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또 기분이 처져 있을 때면 나는 그것을 미국적 방식에 대한 도전으로 치부함으로써 내 처지를 정당화하려는 희망을 품고 정치적 관점에서 보았다. 나는 사보타지의 한 도구야. 나는 속으로 그런 말을 하곤 했다. 국가체제에서 풀려나온 부분, 일을 망치는 게 본업인 나보자. 누구도 부끄러움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고는 나를 바라볼 수 없었다. 나는 체제가 실패했다는 잘난 척하고 과잉 섭취하는 풍요의 땅이 마침내 분열되고 있다는 산 증거였다. 그런 생각들이 내가 깨어있는 시간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나는 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리하게 의식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기가 무섭게 내 마음은 선동적인 열정으로 불타오르며 그것에 반응하곤 했다. 내 머리는 학자연하는 이론들, 싸우는 목소리들, 그리고 정교한 내면적 토론들로 불타고 있었다. 나중에 내가 구출된 뒤 짐머와 키티는 계속 내게 그 여러 날 동안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지루하지 않았느냐? 지겹지는 않았느냐? 그들이 궁금해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사실 나는 단 한 번도 따보내본 적이 없었다. 공원에서 내 기분과 감정이 수없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권태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 실제적인 관심사들로 바쁘지 않을 때면 내가 추구해야 할 다른 활동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경이면 나는 대체로 쓰레기통들 중 하나에서 누군가가 버린 신문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뒤로 2시간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페이지마다 샅샅이 훑곤 했다. 전쟁은 물론 계속되고 있었지만 따라가야 할 다른 사건들도 있었다. 에드워드 케네디 정사 사건, 시카고 에이트, 검은 팬더 재판, 또 다른 달 착륙, 뉴욕 매치. 나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카고 컵스 팀이 어떻게 그처럼 완전하게 끝장이 나는지 의아해하면서 그 팀의 극적인 몰락을 지켜보았다. 나로서는 정상에서 급전직하한 그 팀과 나 자신의 처지 사이에서 일치점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주 솔직히 얘기한다면 나는 오히려 매치의 행운에 기뻐했다. 그 팀의 역사는 컵스보다도 더 처참했기에 맨 밑바닥에서부터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게 갑자기 떠오른 그들의 급부상을 목격하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생각에는 위안이 있었다. 인과율은 이제 더 이상 우주를 지배하는 숨은 재판관이 아니었다. 아래가 위였고 마지막이 처음이었고 끝이 시작이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의 똥무더기에서 소생했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것은 가장 간단한 진실, 즉 현실은 변화무쌍하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날의 뉴스를 숙독하고 나면 나는 대체로 공원 곳곳을 어슬렁거리며 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탐사하느라 얼마쯤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패러독스를 즐겼다. 그 공원은 말하자면 향상된 자연이었고 자연이 그처럼 집약된 구역에서는 여간에서 보여주지 않던 다양한 경치와 지형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언덕과 들판, 돌출한 바위와 나뭇잎들의 정글, 평탄한 목초지와 이리저리 얽힌 동굴들이 있었다. 나는 여러 다른 구역들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비록 내가 그 축소된 세상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해도 그럼으로써 상당한 거리를 여행하고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물론 공원 맨 아래쪽에 있는 동물원이며 사람들이 조그만 유람선을 빌려 타는 연못, 저수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있었다. 나는 그저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몸짓과 태도를 관찰하고 그들의 일대기를 생각해보고 내가 보고 있는 것에 완전히 빠져들려고 애를 쓰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정신이 특히 멍해질 때면 나는 가끔씩 나도 모르게 단조롭고 강박적인 게임으로 빠져들기도 했다. 예를 들자면 어느 특정한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거나 그들의 얼굴을 비슷하게 닮은 동물들, 돼지나 말, 설치류나 새, 달팽이, 유대류, 고양이 등에 따라 분류하면서 이따금씩은 그런 관찰을 공책에 적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나 자신을 어떤 진지한 방법으로도 내 주위에 있는 것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싶지가 않아서 적고 싶은 내 생각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이미 글자들을 통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낭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그 시기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으려면 나는 그때 거기에서 내 피부에 와닿았던 실체적이고 광범위한 감각 이외의 모든 것을 피하면서 가능한 한 충실하게 그 안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는 어느 것도 정말로 위협적이지는 않았고 내가 달아날 수 없었던 경우도 없었다. 어떤 날 아침, 다시 읽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떤 노인이 내 옆으로 벤치에 앉더니 손을 내밀고 자기는 프랭크라며 말을 걸었다. 그가 말했다. 자네가 그러고 싶으면 밥이라고 불러도 좋아. 나는 까다롭지 않으니까. 자네가 나를 빌이라고 부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러더니 숨 돌릴 틈도 없이 도박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를 꺼내어 자기가 1936년에 벌였던 $1000짜리 도박, 거기에는 시가릴로라는 말과 듀크라는 깡패, 그리고 텍스라는 기수가 포함되었다. 에 대해서 횡설수설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세 번째 구절 이후로는 그의 말이 무슨 소린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만 그 두서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있기가 어쩐지 좀 재미있었던 데다가 그가 전혀 해롭지도 않아 보였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10분쯤 독백을 늘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벤치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내가 무릎에 올려놓고 있던 클라리넷 케이스를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성치 않은 몸으로 조깅을 하는 사람처럼 다리를 질질 끌고 팔다리를 사방으로 내두르며 자갈로 덮인 보도를 따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를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았다. 나는 일단 그를 따라잡자 뒤에서 거칠게 팔을 낚아채어 돌려 세운 다음 그의 손에서 클라리넷 케이스를 빼앗았다. 그는 내가 일부러 뒤쫓아온 것에 놀란 듯 보였다. 이건 노인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는 자기가 한 짓을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다 한 방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가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어서 성질을 눌러 참았다. 그런데 내가 막 돌아서려는 참에 그가 겁에 질렸으면서도 경멸하는 투로 나를 쏘아보더니 내 쪽으로 커다란 가래침 덩어리를 내뱉었다. 그중 절반가량은 그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머지는 내 셔츠 가슴께에 와맞았다. 나는 옷을 어느 정도나 버렸는지 보려고 잠시 눈길을 아래로 돌렸는데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그가 다시 달아났다. 내가 자기를 뒤쫓아오지 않나 보려고 어깨 너머로 홀끔거리면서 나는 그것으로 그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내게 붙잡히지 않을 만큼 거리가 벌어지자 달아나다 말고 멈춰서더니 돌아서서 나한테다 대고 주먹을 내두르기 시작했다. 연병할 빨갱이 놈, 그가 소리쳤다. 연병할 빨갱이 선동자, 니놈은 원래 있던 러시아로 돌아가야 돼. 그는 쫓고 쫓기는 장난을 계속하고 싶어서 자기를 뒤쫓아오라며 나를 놀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함정에 걸려들지 않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내버려 두고 걸음을 돌렸다. 그것은 물론 하찮은 일하였지만 다른 사건들은 좀 더 위협적인 기미를 띠고 있었다. 어느 날 밤에는 한 무리의 사내 아이들이 양목장을 가로질러 나를 뒤쫓아왔는데 내가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중 한 명이 넘어져 발목을 삐었기 때문이었다.
또 어떤 때에는 싸움 걸기 좋아하는 주정뱅이가 깨진 맥주병으로 나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 일들은 위기일발이었지만 가장 무시무시했던 순간은 그곳에서의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가던 어느 구름 낀 날 밤 내가 어쩌다 세 사람, 두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덤불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였다.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보긴 어려웠지만 내가 언뜻 본 대로라면 그들은 모두 나체였고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안 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안 뒤에 어조로 보아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내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딱 부러진 다음 순간 나뭇잎과 잔가지들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소리에 뒤이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잭, 저기 어떤 거지 같은 자식이 있어. 그녀가 소곤거렸다. 그러자 한 목소리가 아니라 두 목소리가 대답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적대적이고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험악한 기세를 띠고 있었다. 다음에 거무스러운 모습이 일어서더니 내 쪽으로 권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겨냥했다. 한마디만 해봐, 이 망할 자식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러면 6배로 갚아줄 테니까. 나는 그가 권총에 든 탄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내가 두려움 때문에 그때 일어난 일을 잘못 알지 않았다면 나는 그 순간 짤깍하는 소리, 공이치기가 뒤로 젖혀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믿는다. 내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나는 돌아서서 똥줄이 빠져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숨이 차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되지만 않았다면 나는 아마 다음날 아침까지 내내 달아났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얼마나 더 오래 견뎌낼 수 있을지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가지 뜻밖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곳에서의 사정은 썩 괜찮아 보였다. 나는 극도로 신중하게, 그러니까 하루에 1달러나 1달러 50센트가 절대로 넘지 않게 돈을 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응보의 순간을 당분간 미룰 수 있었다. 비록 내 자금이 위험스러울 만큼 바닥 근처로 내려가 있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땅바닥에 돈을 줍거나 아니면 내가 전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남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었다. 나는 잘 먹지는 못했지만 하루에 적어도 음식물 한두 조각을 뱃속에 집어넣지 않고 온종일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듯 싶다. 막바지에 가서는 체중이 위험스럽게 줄어서 50kg 남짓밖에 안 나갔던 적은 사실이지만 그 체중 감소는 대부분 내가 공원에서 보냈던 마지막 며칠 동안 이루어졌다. 그것은 내가 무슨 병인가에 걸렸기 때문이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몸이 너무 쇠약해진 데다 무슨 음식이건 입안으로 밀어넣기만 하면 곧장 다시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만일 내 친구들이 때맞춰 나를 찾아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고 말았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나는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혼자서 헤쳐나갈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날씨는 처음부터 내 편이어서 나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거의 매일이 전날의 반복이었다. 아름다운 늦여름 하늘, 땅을 그을 일은 뜨거운 태양, 그리고 다음에는 귀뚜라미 소리로 채워지는 밤 공기. 처음 2주일 동안은 거의 비가 오지 않았고 또 온다 하더라도 그저 가랑비를 뿌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내 행운을 믿게 되어 얼마간은 트인 곳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어디에 있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나는 탁 트인 풀밭에 누워 꿈을 꾸고 있다가 마침내 폭우를 만나고 말았다. 그것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대격변이었다. 하늘이 갑자기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비가 쏟아붓듯이 내렸다. 내가 잠이 깨었을 때는 비에 흠뻑 젖은 뒤였고 굵은 빗방울들이 내 온몸을 산탄총처럼 광타하고 있었다. 나는 비 피할 곳을 찾아서 어둠을 뚫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지만 화강한 바위턱 밑에서 피할 곳을 찾을 수 있기까지는 3, 4분이 걸렸고 그때쯤에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방금
대양을 헤엄쳐 건너온 사람처럼 젖어 있었다. 비는 가랑비로 잦아들었다. 엄청난 폭우, 아우성을 치며 땅을 때리는 빗줄기, 구름들에서 퍼붓는 순수한 분노로 쏟아져 내렸다 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졌다.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는 예측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엄청난 폭우와 맞닥뜨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물에 흠뻑 젖은 부츠와 찐득찐득하게 눌어붙은 청바지와 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가죽 잠바를 그대로 입은 채 우두커니 그 비좁은 장소에 붙박혀 서 있었다. 배낭도 다른 것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물이 흠뻑 베어든 탓으로 갈아입을 마른 옷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길 잃은 바보처럼 어둠 속에서 덜덜 떨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처음 한두 시간 동안 나는 자신을 불쌍하게 느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지만 다음에는 그러기를 포기하고 목청껏 고함을 지르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저질스러운 욕설과 지독한 저주, 신랄하게 빗대는 모욕, 그리고 신과 국가를 상대로 허풍스러운 경고를 줄줄이 늘어놓으면서 얼마쯤이 지나자 나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소리를 지르며 흐느끼고 있었다. 말 그대로 고함을 지르는 동시에 훌쩍거리고 그러면서 내내 터키 망난이라도 감명을 받았을 법한 그런 긴 장광설을 계속 읊어대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 아마도 1시간은 계속되었을 것인데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선 채로 잠이 들었다가 3, 4분쯤 졸고 나서는 또다시 맹렬하게 퍼붓는 빗소리에 잠이 깨었다. 나는 다시 힘을 끌어모아 저주를 퍼붓고 싶었지만 힘이 다 빠지고 목도 쉬어서 더 이상 고함을 지를 수가 없었다. 밤이 다 새도록 나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아침 6시에 나는 웨스트 48번가에 있는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가 수프를 한 접시 시켰다. 누르스름한 죽에 미끌거리는 샐러리와 당근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는 야채 수프였던 듯 싶다. 그것이 어느 정도 속을 데워주기는 했지만 젖은 옷이 몸에 들러붙어 있는 데다가 습기까지 다 싫겠습니다. 습기가 뼛속까지 배어 있어서 그 수프도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는 아래층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말리는 온풍기 밑에서 머리를 말렸다. 소름 끼칠 만큼 세게 불어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부풀리는 바람에 내 모습이 마치 어떤 고딕식 성당 종루에 튀어나온 발광한 인물, 이무기처럼 보였다. 볼썽사납게 삐친 머리카락을 어떻게든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나는 충동적으로 배낭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새 면도날을 꺼내어 면도기에 끼운 다음 구불거리는 뱀 같은 머리카락을 쳐내기 시작했다. 그 일이 다 끝났을 때는 머리칼이 너무 짧아져서 내가 나를 알아보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짧은 머리칼이 수척하게 여윈 내 모습을 오싹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었다. 귀는 삐쭉 튀어나왔고 결혼은 툭 붉어졌고 내 머리는 어린아이의 머리통보다도 큰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있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갑자기 거울 속에 내 얼굴에다 대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겁내지 마. 내 목소리가 말했다. 누구도 2번 죽진 않으니까. 이 코미디는 곧 끝날 거고 너는 이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을 거야. 그날 아침 느지막하게 나는 공공도서관의 열기가 옷을 말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도서관에서 두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옷이 차츰차츰 마르기 시작하자 냄새 또한 풍기기 시작했다. 마치 내 옷의 모든 주름과 틈새들이 갑자기 세상에 그 비밀을 알리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전에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나는 내 몸에서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풍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묵은 땀과 빗물이 어떤 기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옷이 점점 더 말라갈수록 냄새가 점점 더 지독해지고 견딜 수 없어졌다. 마침내는 냄새가 너무 고약해져서 발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었다. 부치에 가죽을 뚫고 나와 독가스 구름처럼 콧구멍으로 스며드는 끔찍한 악취였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보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기원하면서 계속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페이지를 넘겼지만 그 기도는 얼마 안 가서 곧 허사가 되고 말았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남자가 신문에서 눈을 들고 나를 쳐다보더니 코를 쿵쿵거리기 시작하다가 역겨운 표정으로 내 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나는 벌떡 일어서서 그의 무례함을 꾸짖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내게는 그럴 기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 전에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곳을 나와버렸다. 바깥 날씨는 음울했다. 으스스하고 기분 나쁜, 온 세상이 뿌옇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날이었다. 나는 점차로 생각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한 무력감이 뼛속으로 기어들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발부리를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뿐이었다. 나는 콜리세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조제식품 판매점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샀지만 그 음식에도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 그래서 몇 입 베어 먹고는 다시 포장지로 싸서 나중에 먹으려고 배낭에 집어넣었다. 목구멍이 아팠고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나는 콜럼버스 로터리에서 길을 건너 다시 공원으로 들어가 누울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해 피곤했지만 예전의 은신처들은 모두 갑자기 위험스럽고 노출되어 보였고 어둠의 보호 없이는 아무 쓸모도 없어 보였다. 나는 쓰러지기 전에 뭔가 찾아내리라는 희망을 품고 북쪽으로 계속 걸었다. 몸속에서 열이 오르고 있는 데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몰려드는 피곤이 내 뇌의 일부를 먹어치우고 있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사람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내가 속으로 어째서일까 하고 물어보려는 바로 그 참에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도 큰 소리로 웃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느닷없이 격렬하게 토하기 시작했다. 내 입에서 튀어나온 야채 수프 건더기와 샌드위치 조각들이 앞쪽의 땅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무릎을 움켜쥐고 몸을 굽힌 채 발작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풀밭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바로 인간의 외로움이야.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게 바로 아무도 없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는 않았고 그래서 지극히 솔직하게 더없이 객관적으로 그 말을 떠올렸다. 2, 3분이 지나자 그 모든 일이 마치 몇 달 전에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찾던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걸었다. 만일 그때 누군가가 눈에 띄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더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커다란 바위들 주위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곳을 찾아냈다. 그 바위들 사이로 자연적인 동굴이 형성되어 있었다. 나는 더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우묵하게 패인 곳으로 기어들어가 느슨한 가지들을 잡아당겨 입구를 가리고 곧장 잠이 들었다.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른다. 내 생각으로는 2, 3일 정도인 것 같지만 그것은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머와 키티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사흘이라고 대답했는데 그것은 단지 3이라는 숫자가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보낸 날과 똑같은 문학적인 수이기 때문이었다.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깨어있는 것 같은 날에도 온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다.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한참씩 구토를 일으켰던 것과 몸이 덜덜 떨렸던 광란의 시간들, 들리는 소리라고는 내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는 것이다. 열은 꽤 높았던 것이 틀림없었고 그 때문에 무시무시한 꿈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 바로 위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보였던 끊임없이 뒤바뀌는 환영들. 내 몸 안에서는 어느 것도 제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 나는 어느 때인가 바로 눈앞에서 내가 살아오는 동안 그 어느 때 보았던 것보다도 더 선명한 달의 궁전 네온 사인을 본 것이 기억난다. 그 분홍색과 파란색 네온 글자들이 너무도 커서 온 하늘이 그것들의 광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다음엔 그 글자들은 사라져버렸고 문이라는 단어의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오자만이 남았다. 나는 나 자신이 그 글자들 중에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을
위험한 묘기에서 실수를 법한 공중고개사처럼 매달리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그만 벌레처럼 주르르 미끄러졌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았다.